요즘 완전 핫한 똥캣조랩 금발 쓰레기 빌런이 하나 있었는데 친구가 떨어진 게임이 하필이면 나오는 사기캐들이 전부 몸매 좋은 누나들인 세상이었어. 마블 라이벌즈에 나오는 그 닌자 누나처럼 말이야. 근데 마블에선 빡겜하면 이길 수라도 있지, 여기선 우리 주인공이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이걸 보고 와, 우리 주인공 완전 불쌍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 이 하녀 누나한테 시달리고 얼음 공주한테 시달리고 심지어 이론상 찐주인공인 키리토 짝퉁 같은 여자애한테까지 시달리거든. 근데 내가 시달린다고 했지만 이게 그냥 시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의미로 하니 그냥 개꿀인 의미로 시달린다는 거지. 그래, 형씨 알지?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찐따 쓰레기지만 인싸가 되고 싶은 금발 빌런이 있는데 마님 같은 하녀한테 짓밟히고. 아, 영상 잘리기 전에 여기까지 해야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형씨는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던전에 갇혀서 여자애들 중 한 명의 장난감이 돼서 매일매일 착즙당하는 미래를 봐버렸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대신해주고 싶을 정도야. 진정한 영웅이지암. 심지어 아빠는 전쟁터에 가면서 1년 뒤에 돌아올 때까지 하녀들 임신시켜서 후계자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 이게 바로 가족을 회사처럼 경영하는 방법이지. 이런 상황에서의 세상에 미친 여자애들에 비하면 완전 약골인 우리 주인공은 말도 안 되게 센 찐주인공의 분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뭐 상관없어. 우린 어차피 몸매 좋은 누나들 보러 온 거니까 가보자고. 모든 건 캠벨 가문의 성에서 시작돼. 주인공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 잠깐만, 나 방금 차 사고로 죽지 않았나? 교통사고 말이야. 나 시간여행이라도 한 건가? 장식이 약간 유럽풍이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17, 18살 때의 내 모습 같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계자기는 나이가 훨씬 많거든. 다시 한번 놀라서 쳐다보는데 진짜 어렸을 땐 꽤 잘생겼었네. 돈 없고 뚱뚱한 아저씨가 되기 전에는 말이야.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서 환생하는 꿈이나 꾸는 늙은이가 됐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려는 순간 작은 칼을 잡고 확인해봐야겠다며 손을 그어버려. 피가 확 솟구치지. 그냥 살짝 벤 건데 지옥처럼 아프다면서 손가락을 핥는 데의 느낌이 너무 진짜 같다는 거야. 그때 갑자기 기억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자기가 환생한 이 몸의 주인은 문 캠벨이라는 놈인데 모든 직위를 잃고 거지 신세가 되어 가족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놈이었어. 아빠는 다시는 자기 땅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그러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고 경고까지 했지. 아무래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모양이야. 그는 얼굴을 감싸주며 말해. 젠장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필이면 그 머저리 같은 금발 빌런 몸에 들어오다니, 그것도 뭐 대단한 엘리트도 아니었는데. 이건 그가 오랫동안 읽었던 역사상 최강의 여주인공이라는 소설 속 이야기였어. 제목만 들어도 딱 감이 오지? 완전 클리셰 덩어리 스토리야. 유일한 차이점은 주인공이 여자라는 거. 가족한테 버림받고 세상에 나와서 실력을 키우고 괴물을 잡고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지. 게임 초반에 이 금발 여성문 캠벨은 초반에 나오는 엑스트라 악당 중 하나로 주인공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잔뜩 보내지만 오히려 주인공만 미친 듯이 레벨업하게 만들어줘. 결국 계획은 박살나고 저택에서 쫓겨나서 거지가 돼. 20화쯤 지나면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지. 환생하는 건 좋은데 하필 주인공 성장용 발판 캐릭터 몸에 들어오다니.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들어오라고 하니 하녀가 방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별일 아니라고 하니까 그녀는 내일 연애 때 입을 옷이 도착했다고 말해. 그냥 거기에 두라고 했지.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다쳤냐고 물어봐. 그냥 사고였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말하지. 근데 여기서 퀴즈. 그녀가 다음에 뭘 했을까? 그래, 무릎을 꿇고 피를 닦아줬어. 진짜 열정적인 직원이야. 월급 올려줘야 해. 심지어 다시는 이렇게 다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해. 주인공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지. 그러고는 팽이처럼 한 바퀴 돌더니 이제 가보겠다고 해. 몸 조심하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는 바보처럼 얼굴을 붉히며 이 세상은 완벽하다고 중얼거렸어. 얼굴을 가리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귀여운 하녀가 생겼다고. 완전 신이 났지. 빼박 오타쿠야. 한편 방 밖에 있던 하녀는 그가 고맙다고 말한 걸 이상하게 생각해. 환생하기 전에는 완전 개차반이었나봐. 이제 주인공은 궁금해졌어. 잘생긴 얼굴에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귀여운 하녀까지 뒀는데 대체 왜 주인공을 건드렸을까? 그가 쫓겨난 주된 이유는 셋째 공주에게 약을 타려고 했기 때문이래. 하지만 이제 그 결말을 알게 됐으니
편안한 삶을 유지하려면 그 길을 완전히 피하기만 하면 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혼란이 시작되는 그 의식에서 조심하는 거야. 그때 딱 떠올랐어. 허벅지 튼실한 그 하녀가 연회복을 가져다 주면서 내일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했잖아. 그 순간 주인공은 침대에서 뒹굴면서 시스템 여신님, 할아버지 스님을 다 부르짖었어. 치트키나 무슨 능력 하나 안 주냐고 말이야. 문제는 연애가 바로 내일이라는 건임이 주인공에게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렀다는 뜻이야. 제발 얼굴을 짓밟는 것 같은 과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지.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검은 타이츠를 신고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대. 취향 참 확고하네. 어쨌든 이제 결심했어. 내일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3번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로. 갑자기 뭔가 머리에 툭 하고 부딪혀서 누가 그랬냐고 소리치며 돌아봤어. 침대 위에 작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 그는 바로 치트키가 도착한 건가 싶었지. 책을 집어들고 말했어. 드디어 신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영원히 패배자로 살 운명은 아니었어. 이제 무한한 지식을 얻고 내 손으로 운명을 바꿀 시간이다. 하지만 책을 펼치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는 궁금해했지. 이거 뭐 특별한 방법으로 활성화해야 하나? 보통 이런 이야기는 유럽이 배경이던데 이건 뭐지? 바로 그때 책이 그의 머리를 공격해서 피가 나게 했고 한 방울이 페이지에 떨어졌어.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손과 발심지어 목까지 묶여 있었어.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 천천히 눈을 뜨고 여긴 어디지 생각하는데 왼소름 끼치는 여자애가 나타나서 꽤 오래 잤다고 말해.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녀는 그냥 교훈을 얻으려면 고통은 필수라고 말했어. 그녀가 얼마나 슬픈지 전혀 모른다고. 그녀는 그가 이렇게 되길 원치 않았지만 그가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다는 거야. 관용을 베풀고 모두에게 미움받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야 했다고. 그래야만 그가 온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다고 말이야. 하지만 최근에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건 안 될 일이었지. 그래도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녀가 가진 사랑으로 그를 정화해서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했어. 그리고 쾅! 마구 찌르는 공격에 그는 자기 방에서 잠이 깼어. 흠주인공은 그가 악당인 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될 거고 안 가도 이미 엉망이야.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 그는 이게 과거의 꿈이었는지 아니면 미래의 한 조각이었는지 궁금해했어. 결국 그 모든 환상은 피가 책에 닿았을 때 시작됐잖아.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발동되는 미래의 경고 같은 걸지도 몰라. 그리고 다시 책을 보니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운명을 바꾸지 마라. 그는 바로 이해했지. 만약 3번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계획을 실행했다면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거라는 걸. 그 환상 속에서 묶여서 고문당하던 걸 생각하니 갑자기 가족에게서 쫓겨나 거지가 되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 이제 그는 의욕이 활활 타올랐어. 자기는 현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는 모든 걸 이용해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 게다가 귀족이 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다들 이 작은 땅에 갇혀 있잖아. 그는 이제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두 손으로 운명을 개척할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그는 이미 앉아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특권층의 삶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 모든 걸 잃으면 진짜 최악일 거라고 중얼거렸어. 그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 노이즈 캠벨이야. 솔직히 18살처럼 보이는데 대박이네. 그녀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어. 아버지인 노는 내일 있을 의식 때문에 신이 나서 그럴 거라고 아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테니까. 그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맞장구를 치며 네 라고 대답했지. 한편 어머니는 그를 연애에 보낼 수 없다고 한 그러면 모든 귀족 아가씨들이 그에게 달려들 거라고 말했어. 로는 그럴 리 없다고 대답했어. 그에겐 셀리아 공주가 있으니까 어떤 여자애라도 출근되면 분명 그녀의 질투를 살 거라고. 어머니는 귀여운 척하며 이 셀리아라는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전혀 귀엽지도 않고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 주인공은 그냥 혼란스럽게 앉아서 자기가 완전 쓰레기였는데 왜 부모님은 자기를 이렇게 믿어주는지 궁금해했어. 그리고 이 셀리아는 대체 누구야? 그때 딱 떠올랐지. 그녀는 셋째, 공주구가 약을 타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그의 인생에 재앙을 몰고 올 인물 중 한 명이지. 원작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지만 여기서는 전형적인 츤데레야.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한. 알겠지.
무는 부모님이 사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착잡해졌어. 자기가 정말 개망나니처럼 굴어서 쫓겨났고 아빠는 그냥 썩어 빠진 아들을 두기 싫었던 것뿐이야.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의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를 더 불태웠어. 위험하더라도 말이야. 그는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 그의 가족이 망하게 된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배신의 한 형태로 공주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마도 그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거지. 문제는 의식이 바로 내일이라 뭔가를 바꾸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야. 그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행사가 이렇게 코앞인데 왜 사용될 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까 하는 점이었어. 누가 건네주기라도 하는 걸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가 이 모든 걸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한 하녀가 나타났고 그는 실수로 그녀와 부딪혔어. 그녀는 이상한 자세로 넘어지면서 마님의 홍차를 쏟았다고 말했지. 그가 괜찮냐고 물으러 가자당하니 그녀는 움찔하며 혼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그에게 쏟아진 차를 보고는 즉시 다 끌어 달려들었어. 그 난장판을 본 순간 그녀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확신했지. 해고당하고 내일이면 길거리에서 개밥이나 먹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주인공은 자기 평판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닫고 걱정 말라고 벌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근데 이 녀석 선수야. 그녀를 꽉 껴안고 진정하라고 말했지. 그녀는 도련님이 왜 이러는지 어리둥절해했어. 솔직히 나도 궁금해. 저 손은 뭐야? 그때 앤이 나타나서 그를 불렀어. 그는 금발머리 여자의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노엘이라고 대답했지. 그는 앤에게 그녀를 돌봐주라고 했어. 하지만 앤은 자기와 노엘은 내일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 지금 게으름 피울 수 없다고. 그는 그냥 사람을 더 고용해서 도우라고 했지. 아니, 거대한 저택에 직원이 부족하다니 말이 돼. 앤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우리 선순을 그렇듯 슬쩍 빠져나가면서 시간을 벌었지. 앤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어. 도련님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면서 전에는 아무도 돕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제안하는 게 이상하다고. 그리고 자기도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다고 덧붙였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계획을 앞당기는 게 좋겠다고. 다시 주인공의 방. 그는 모든 상자를 뒤지고 있었어. 셋째, 공주를 쓰러뜨릴 수 있는 독이라면 엄청 비싼 고급 환각제일 거야. 그때 그는 암시장 카드를 발견했어. 분명히 이걸로 그녀가 마시게 된 약을 샀을 거야. 장면은 상업지구의 방으로 바뀌어. 늦은 밤이고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물건 몇 개를 사러 갔어.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 지역을 지나가며 소설 속 길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지. 마침내 한문에 도착해서 말했어. 하수구 쥐들. 그는 신분증을 보여줬고 그 남자는 손님이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이곳은 레오폴드 암시장이야. 물약 재료 마법 생물 심지어 인공생물까지. 그리고 물론 전형적인 설정인 노예도 있었지. 주인공의 동료 중 한 명도 사실 이곳에서 팔렸었어. 하지만 그건 지금 부차적인 문제고 당장 더 큰 문제가 있었지. 그는 방 하나로 들어갔고 고양이 가면을 쓴 누군가가 그를 맞이하며 즉시 뭘 찾고 있냐고 물었어. 온갖 종류의 물약이 다 있다고 했지. 그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특히 마법사에게 잘 듣고 몇 시간 동안 기절시킬 수 있는 걸 원한다고 했어. 아마 그걸 사서 사용은 하겠지만 실제로 여자애에게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이제 나도 헷갈리네. 그는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솔직히 이제 그가 뭘 계획하는지 모르겠어.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 말했어. 진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모양이라고. 원한다면 노예 몇 명도 추천해줄 수 있다고 했지. 그는 가겠다고 했지만 그녀가 기다리라며 물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막았어. 무는 이게 남잔지 여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럴만도 해. 이 캐릭터를 그린 사람은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 추측하기조차 무서우니 그냥 중립적으로 부르자. 그 사람이 물약을 짚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저 몸매가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아마도 이 모든 암흑 세계를 운영하는 건 강력한 몸매를 가진 멋진 여자일 거야.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검은 타이츠를 보니 무슨 시간인지 이미 알겠지. 우리 주인공도 그런 디테일을 보는 눈이 있을까? 그 사람은 마법사를 겨냥하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 아주 강한 약을 사러 왔다고 했어. 판매자는 혼란스러워했지. 이건 거의 팔리지 않는 물약인데 갑자기 모두가 이걸 찾다니. 문은 깜짝 놀랐어. 여자들도 그런 취향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 그 끔찍한 일을 겪을 사람이 불쌍했지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그 여자가 테이블 위에 약병 2개를 던지며 말했어. 이게 모두가 찾던 거라고.
안에 든 액체는 색이 밝았지만 와인에 섞으면 전혀 눈치챌 수 없을 거라고 했지. 단 몇 방울만으로도 코끼리를 두세 시간 동안 기절시킬 수 있었어. 그는 그 위력에 깜짝 놀랐지. 가면 쓴 여자는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시험해보라고 했어. 바닥에서 3시간 자고 정가는 다 내야 할 거라고. 유일한 문제는 가격이야. 13만 에밀리아 현지 화폐지. 하지만 근처에 서 있던 가면 쓴 여자는 에밀리아가 없지만 다른 지불 방법이 있다고 했어. 그녀는 편지를 보여줬고 판매자는 그런 가치를 가진 물건을 결제 수단으로 받기 어렵다고 했지. 그녀는 편지를 읽어보고 쓰여 있는 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었어. 그 미스터리한 인물은 판매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지. 미스터리하든 아니든 솔직히 말해서 아마 애니겠지. 또 누가 있겠어. 판매자는 알겠다고 물약은 그녀의 것이라고 했어. 가면 쓴 여자는 물약을 집어들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나가기 시작했지. 한편 문은 그냥 자기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했어. 판매자는 보너스 물약을 건네주며 다른 물약과 섞으면 경험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했어. 그는 고맙다고 하고 가방에 넣은 다음 다른 여자가 준 정보에 대해 물었지만 정직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판매자는 그들은 오랜 친구라며 만약 그 정보를 정당한 가격에 원한다면 90만 아멜리아가 들 거라고 했어. 그는 그녀를 쳐다보고는 관심 없다며 돌아섰어. 저 사기꾼이 대놓고 7배나 비싸게 팔려고 하다니. 절대 속지 않을 거야. 그는 현대사회에서 왔잖아. 함정은 보자마자 안다고. 문이 닫히자마자 판매자는 다시 보길 바란다고 말했어. 그러고는 가면을 벗었는데 당연히 여자였지. 이제 그녀는 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게 됐고 이 모든 정보를 누구에게 팔지 고민하고 있었어. 당연히 가장 흥미로운 수는 양쪽에 다 팔아서 완전한 혼란을 일으키는 거겠지. 주인공이라니 딱 그런 느낌의 얼굴이었어. 다음날 밤 캠벨 궁전은 아무것도 모르는 귀족들로 가득했고 우리 주인공도 그 한가운데에 있었어. 코수염 난 신사가 셋째 딸을 데리고 나타나서 그녀가 캠벨 도련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좋을 거라고 말했지. 그녀는 우리 주인공을 힐끗 보더니 벌벌 떨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드레스를 펄럭이며 엄마가 부른다며 소리치며 달려갔어. 솔직히 그 반응은 뭐랄까 두려움에 더 가까워 보였지. 아버지는 딸이 좀 무서워한다며 사과했고 문은 괜찮다고 했어. 그때 그는 어떤 여자애도 자신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평판이 제대로 한몫했네. 그래도 아버지 론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소년의 행동거지가 인상 깊다고 말했어. 정말 잘하고 있고 오늘 밤으로 소년 시절은 끝나고 캠벨 가문의 남자가 될 거라고. 문은 고맙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 갑자기 입구에서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외쳤어. 리월 제국의 왕위 계승 서열 3위 눈의 순수함으로 축복받고 얼음의 여신으로 알려진 셋째 공주 셀리아가 곧 도착할 거라고. 겐신 임팩트의 페이몬이랑 의심스러울 정도로 닮았네. 론은 다른 손님들과 어울리러 갈 테니문에게 그녀를 잘 부탁한다고 했어. 문은 바로 다가가 공주에게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며 외모를 칭찬했어. 페이몬처럼 머리에 반짝이도 있네. 세상에 이 여자의 진짜 선물 받았네. 그녀는 칭찬에 고마워했어. 그가 너무 다정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니까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 그때 그는 여행으로 피곤할 테니 가서 좀 쉬라고 제안했어. 그녀가 지나가자 모든 귀족들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 오늘 이 남자 왜 이래? 너무 예의 바르잖아. 그 순간 캠벨은 사람들이 어떤 사생아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은 것 같아. 남편과 결투를 했다나 뭐라나. 나도 좀 헷갈리네.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녀가 사생아고 이혼했고 이제 후계자 자격을 얻고 싶어 해서인 것 같아. 파티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그만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 물론이지. 이제 누가 도착하는 걸까? 주인공이 세계의 메인 캐릭터인 아리엘 부가르드. 왼쪽에 검은 머리 여자야. 솔직히 꽤 평범하게 생겼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 주인공들은 보통 평범한 검은 머리에 평범한 얼굴이잖아. 그리고 그녀는 아주 평범하게 행동하며 문 씨에게 인사했어. 그는 어색하게 잘 지낸다고 대답하고 환영한다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웬 덩치 큰 남자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감히 도련님께 그렇게 말하냐고 물었어. 그녀가 좀 격식 없이 말했거든. 우리 주인공은 그 남자에게 닥치라고 괜찮다고 그녀는 원하는 대로 말해도 된다고 했어. 그는 이미 충분히 예의를 차렸어. 그 순간 그녀는 거의 멘붕 상태였어. 자신을 끔찍한 사생아 딸 취급하던 이 남자가 왜 갑자기 자기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지 궁금해했지.
그녀의 친구는 아리엘을 혼란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며 리아 양이라고 불렀어. 캠벨이 그녀의 전체 이름 리아 엔젤 양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지.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아리엘이 그 손을 쳐내며 그만두라고 했어. 음흉한 짓을 하려는 줄 알고 그를 붙잡고 잘 들으라고 했지. 그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 만약 자기나 리아에게 끔찍한 짓을 할 생각이라면 절대로 살아서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가버렸지. 벌써 마음에 드네. 그는 정의로운 영웅 행세를 하고 있지만 우리 둘 다 그가 문제를 일으키길 바란다는 걸 알잖아. 무는 생각했어. 예상대로 주인공을 상대하는 건 힘들 거라고. 하지만 상관없다고 했지. 오늘 밤이 끝나면 그녀는 그녀의 길을 가고 자기는 자기 길을 갈 거고 다시는 서로 볼 일 없을 거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연설을 했어. 알고 보니 자기 생일이었대. 누가 알았겠어. 18살이 된 것 같아. 모두가 박수를 치며 대단하다고 했지. 그 남자는 거의 또 발작할 뻔했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야.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거울 옆에서 쉬고 있는 페이몬 짝퉁을 발견했어. 그는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과했지. 춤 한 번 출 영광을 달라고 요청했어. 세상에 자기가 왕족이라도 되는 줄 아나? 이제 그녀는 당연히 수락했지. 그 여자의 그 옷차림으로 정말 엄청난 화력을 뽐내고 있었어. 그녀가 착용한 액세서리는 거의 터져 나올 것 같았어. 한편 귀족들은 모두 뻣뻣하고 어색하게 춤을 추고 있었고 주인공은 옆에서 케이크를 먹으며 그가 셋째 공주와 춤추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 그녀는 그의 스텝을 칭찬했고 그는 아직 초보라고 말했어. 그녀는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고 있었고 이제야 귀족답게 행동한다고 말했지. 그녀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아까 그의 춤 신청이 전사연애 너에게 춤의 자비를 베풀리니 감사히 여겨라 는 식이었다는 거야. 그는 어색하게 그건 잊어달라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했어. 음악이 흐르고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춤을 추면서 그녀는 그를 칭찬하고 그런 흔한 이야기들을 했지. 그러다 이게 뭐야? 그가 페이몬 뒤로 슬쩍 다가갔어. 지원군이라도 부르는 건가? 모험가 스타일로. 그때 그녀가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 그녀는 이미 이 결혼이 단지 정치적인 가문 때문에 정해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는 만약 그녀가 취소하고 싶다면 함께 힘을 합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어. 그녀는 살짝 뒤로 물러서며 그건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고 했지. 그러고 나서 그녀가 물었어. 어때? 지금 당장 내 방으로 가는 거. 이런 그는 깜짝 놀랐지만 이미 늦었어. 그녀는 이미 그를 끌고 가고 있었지. 저쪽 옆에서는 2명의 장난기 많은 하녀들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은 저 여자애가 저 정신나간 도련님과 함께 사라졌다고 속삭였지. 그들이 무슨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지. 그들은 저곳이 라이오나트의 영역이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어.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그는 그녀에게 마실 것을 권했어.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단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다고 했지. 이제 무는 정말 공경에 빠졌어. 원래 주인공이 어떻게 이 여자의 마음을 얻었는지 전혀 모르거든. 게다가 아직 그녀에게 물약을 줘야 하는데 그녀가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 그는 그녀가 뭘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커피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꿔 대신 홍차를 마시겠다고 했지. 알고 보니 그곳에서는 홍차나 와인만 마실 수 있었어. 그녀는 좀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그는 손을 흔들며 자기가 가져오겠다고 했어. 한편 그녀는 좀 혼란스러운 채로 앉아 있었지. 그는 차를 끓이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보였어. 당연히 그는 뒤에서 물약을 타고 있었지. 솔직히 나는 그게 수면제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는 이 한 방울이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고 했어. 게다가 사용하지 않기로 한 다른 약병도 있었지. 그 효과에 대해 확신이 없었거든. 바로 그때 그녀가 그를 불렀고 그는 깜짝 놀라서 거의 다 됐다고 말하며 재빨리 돌아섰어. 그런데 이런 그 빠른 회전에 물약 일부가 사방에 튀었고 다른 약병은 알고 보니 최음제였어. 그는 물약들이 마법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어. 바닥을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말이야. 물약의 상당 부분이 바닥에 떨어진 걸 깨달았지. 원래 계획은 조금 팔아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계획은 물 건너갔어. 그가 차를 가져오는 동안 창문으로 누군가 엿보고 있었어. 이봐. 셋째 공주는 캠벨 가문의 홍차가 이상하게 붉고 반짝인다고 말했어.
그는 동쪽에서 온 아주 희귀한 약초로 진짜 별미라고 했지. 그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먼저 마셔보라고 했어. 우리 주인공은 뭐라고? 페이몬이 정직한 젊은 귀족문 캠벨을 못 믿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냥 하인이 먼저 마셔보는 게 기본적인 귀족 예절이라고 대답했어. 그가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는데 그녀가 그의 손에서 컵을 확 낚아채더니 자기 것보다 네 것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바꾸자고 했어.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녀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어. 최음제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녀는 비틀거리다가 컵을 떨어뜨리고 소파 위로 쓰러졌어. 무는 두 컵 모두의 약을 탄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 원작에 따르면 주인공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그를 죽이려고 해야 해. 이제 그는 의심스러워 보여야 했지. 그래서 그는 그녀의 치마를 살짝 내리고 옷단추 몇 개를 풀고 자기 셔츠를 벗고 말했어. 완벽해 보이는군. 누구라도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오해할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단죄받을 작정인 것 같네. 유일한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시간이 흐르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이상한의 원작에서는 그녀가 즉시 상황을 처리하러 뛰어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야기에서 뭐가 바뀐 걸까? 주인공이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그녀와 부딪혀서 드레스에 뭔가를 쏟았어. 그래서 그녀가 이 난장판을 목격하게 된 거지. 그때 그는 기억해냈어. 어쩌면 차를 쏟은 사람이 노엘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까 그는 앤에게 노엘을 쉬게 하라고 했고 그게 모든 사건의 연쇄를 헝클어뜨렸을 거야. 오히려 그가 아직도 자기 계획에 빠져있는 동안 누가 눈을 뜨고 있네. 여자애가 일어나고 있어. 알고 보니 그가 뺏긴 컵에 최음제가 들어있었나 봐. 이제 그는 혼란스럽게 서서 왜 방이 갑자기 추워졌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손이 그의 얼굴을 잡았어. 차가운 마법의 폭발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 그는 페이몬에게 진정하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애원했어. 그녀는 그 말을 끊으며 설명할 필요 없다고 했지. 말하자면 그때 그는 이 여자애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의사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지. 그의 손목은 이미 붙잡혔어. 그녀는 몸이 차갑고 그의 몸은 따뜻하다고 중얼거렸어. 그는 진정하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지. 그녀는 키스를 하며 달려들었고 주인공은 아리엘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연극이 너무나 현실이 될 테니까. 그 터프한 친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드레스가 더러워진 것에 짜증을 내고 있었어.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 앤이 나타나서 이 구역은 출입 금지라고 말했어. 아리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앤은 문제가 드레스니 자기가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재빨리 제안했어. 주문을 외우자 옷이 흠없이 깨끗해졌고 아리엘은 여기 하녀들까지 마법을 안다는 사실에 꽤 감탄했어. 그때 하녀 중 한 명이 무심코 파치치 케이크에 대해 언급하며 파티에서 제공될 거라고 말했어. 그러자 주인공은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고 활기차게 고맙다고 했지. 애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돌아서서는 그 전형적인 사악한 표정을 지었어. 물론 아리엘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겠지. 어잠깐 어쩌면 멍청할지도. 그녀는 공기 중에서 피냄새 같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이내 떨쳐버리며 자기는 공작 저택에 있으니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했어. 게다가 그녀는 페이몬이 그 버릇없는 녀석을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케이크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지. 근처에서는 그 수상한 하녀들이 아리엘이 표적이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 회색머리 하녀가 아니라고 그녀는 9번이라는 남자의 표적이었지만 더 높은 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다고 말했지. 검은머리 하녀는 서두르라고 캠벨이 나타나면 임무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 하지만 그녀의 파트너는 걱정 말라고 이미 상황을 확인했고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했지. 한편 우리 주인공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서 긁히고 지쳐 있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깐 사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는 그냥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페이몬이 깨어나서 그의 얼굴에 칼을 겨누고 마지막 말을 요구했어.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가 저승으로 갈 거라고만 말했지. 아무 말 없이 그는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어. 다시 환생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도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불쑥 말했어. 그는 감정이 북받쳐 빛남의 신들이 두 번째 기회를 주길 바랐지만 하마터면 목이 잘릴 뻔했어. 그녀는 차갑게 그가 정말 역겹다고 말했어. 그는 사과하며 진정하라고 끝까지 가지도 않았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녀는 그 진심 어린 행동들을 부르기에도 더럽다고 쏘아붙였어. 만약 그가 정말 노력해서 자신을 얻으려 했다면 아마 결혼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대신 그는 약물과 속임수라는 비열한 방법을 썼다고 했지. 그는 결코 그녀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말을 끊고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어. 그때 갑자기 문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어. 그녀는 그의 목을 잡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게 했지. 그녀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옷을 입고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처리하라고 했어. 어차피 곧 죽을 테니까. 불쌍한 주인공은 세 가지 끔찍한 선택지 사이에 끼었어. 셀리아에게 죽거나 왕에게 목이 매달리거나 아니면 정체 모를 낯선 사람에게 이상한 던전에 갇히거나. 잠깐 그게 주인공이었나? 아니 다른 미친놈 같았어. 한편 다른 여자는 태연하게 타이츠를 신으며 어차피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 이제 문이 누구인지 보려고 문을 열자 깜짝 놀랐어. 바로 그 하녀였어. 둘이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음식을 가져왔다고 말했지. 그는 내려놓으라고 하고 고맙다고 했지만 그때 그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녀는 누구지? 그녀는 연애를 돕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새로운 하녀나 직원을 들이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녀는 동의하더니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렸어.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진짜 목표가 페이몬이라는 걸 깨달았지. 그녀는 두 개의 칼을 들고 뛰어들었고 쾅. 폭발이 일어났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적어도 얼음 여왕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어. 페이몬은 그녀의 멍청한 오빠가 이 암살자를 보냈는지 물었어. 하녀는 안타깝게도 세부사항은 기밀이라고 대답했지. 다른 방에서는 금색 구슬들이 떠다니며 공주가 오늘 밤 캠벨 영지에서 살해될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의 끝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어. 이 흰머리 소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아. 방으로 돌아와서 그 폭발 이후 하녀는 물러서며 페이몬의 마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주문을 듣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어. 이제 페이몬이 얼음창으로 돌격해서 거의 그녀의 머리를 꿰뚫을 뻔했지. 두 사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생각했어. 신들이 싸울 때 인간은 고통받는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 그는 다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굳게 닫혀 있었지. 그들은 여전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어. 그는 무언가 뒤에 숨어서 저 빌어먹을 하녀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결계 마법 같은 걸 쳤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어. 외부 직원을 들이기로 한 계획 변경은 바로 어제 이루어졌어. 이 계획이 미리 준비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거야. 그는 공격에 거의 맞을 뻔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페이몬이 이기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어. 하지만 그때 여전히 사납게 서 있는 상처투성이의 창을 꽉 쥔 그녀를 보며 그는 그게 정말 좋은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어쩌면 그녀가 여기서 죽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때 하녀가 페이몬은 정말 천재라고 말했고 페이몬은 이미 누군가 중력 마법을 사용해서 자기 발놀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대답했어. 즉 다른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지. 그녀는 하녀에게 누구인지 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여기서 죽을 거라고 요구했어. 하녀는 그냥 소문대로 페이몬은 정말 천재라고 말했지. 페이몬은 화를 내며 닥치고 말하라고. 이 배우가 누구냐고,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했어. 하지만 하녀는 자기는 누구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 온 거라고 말했어. 갑자기 방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지. 그때 회색머리 하녀가 방이 이제 완전히 봉인되었다고 말했어. 다른 한 명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약병을 꺼내며 녹아내린 세 개의 군주에게 100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다고 선언했어. 페이몬은 즉시 그것이 어둠의 신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하지만 하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가 내려와 이 세상을 억압해달라고 부탁했지. 붉은 에너지가 방을 가득 채우고 페이몬을 벽에 부딪히게 했어. 그녀는 만약 저 쥐새끼들이 지금 나타나면 자기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지. 하녀는 그걸 확인시켜줬어. 그들은 쥐새끼가 맞지만 오늘 밤 진짜 목표는 공주라고. 그녀는 다시 한번 공격을 가했지만 페이몬은 우리 주인공에게서 단검을 빼앗아 공격을 막았어. 하녀는 충격을 받았지. 이 여자의 피투성이의 타이츠는 찢어지고 맞고 지쳤지만 급소는 피했어. 그래도 상관없었지. 그녀에겐 피해 마법이 남아있지 않았거든. 갈비뼈에 잔인한 발차기 한 방이 그녀를 바닥에 쳐박았어. 페이몬은 남달랐지.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암살자는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고 말하며 마무리 일격을 가했어. 피가 튀었지만 맞춰봐. 우리 주인공이 앞으로 뛰어들어 막아냈어. 그는 말 그대로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어. 막지도 쳐내지도 않고 순수한 용기로 말이야 얘들아. 우리 주인공이 식탁에서 꼼짝 못하게 됐던 그 순간 기억나? 이 모든 배우에는 애니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해. 어떻게 내가 이걸 연결짓지 못했는지 모르겠네. 1 더하기 1은 2잖아. 그녀였어. 그 빌어먹을 여자애는 심지어 소설 표지에도 있다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애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페이몬은 그가 왜 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다가 아까 다른 하녀가 문을 열고 나가도 된다고 했을 때를 갑자기 떠올렸어. 그는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그는 앤을 부르며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어. 앤은 그냥 쓸모없는 바보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페이몬이 그를 지나쳐 그녀의 목을 깊게 베었고 여자애는 무릎을 꿇었어. 얼음공주는 그냥 끝났다고 선언했지. 이제 우리 주인공은 바닥에 누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어. 페이몬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었다면 이들은 그가 고용한 암살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그녀를 정말 혼란스럽게 한 건그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보호했다는 거야. 만약 그녀가 죽었다면 아무도 그가 한 일을 몰랐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이제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어. 그녀가 말한 대로 그는 진정한 남자처럼 행동하기로 선택했거든. 젠장 그 말은 정말 아팠어. 하지만 물론 우린 페이몬을 상대하고 있잖아. 그녀는 차갑게 그의 맥박을 보니기껏 해야 3문장 정도 더 말할 힘이 남았으니 그 말을 소중히 하라고 했어. 그녀가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작에게 전해주겠다고.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어. 결국 그는 정말 그녀에게 감정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의 팔이 바닥으로 떨어졌지. 이런 그는 전설처럼 떠났어. 우리는 그가 실제로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만약 죽었다면 정말 멋있었을 거야. 그래도 페이몬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녀는 그 망할 놈이 그렇게 사과하고 죽을 수는 없다고 그가 한 모든 짓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저주받은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 그는 살아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공허의 한가운데 문은 어지럽고 열이 오르는 느낌으로 떠다니고 있었어. 다행히도 그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 적어도 이건 게임의 줄거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나았어.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결정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때 이상한 검은 에너지가 그의 옆에 나타나고 진행 상황과 오만, 질투, 탐욕, 뻔뻔함 나태함을 분석한 패널이 형성됐어. 아무래셔도 이건 7대 죄악에 관한 것 같아. 그는 폭식에서 마이너스 90%, 질투에서 99%, 오만에서 50%를 기록했어. 책의 몇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 책은 그에게 일단 계속 노력하라고 말했지. 그는 왜 죽기 전에는 이 빌어먹을 책이 나타나지 않았냐고 물었어. 그때 책에서 야옹 소리가 들렸고 장면은 하수구로 전환됐어. 지하에는 재가 날리고 있었고 누군가 캠벨이 진짜 목표가 아니었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지. 하지만 갑자기 한 목소리가 자기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었어. 이런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순수한 라이온하트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어. 암살자는 즉시 떨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침착하게 자기 집에 손님이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 그녀는 초대받지 않았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자기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 짐승 같아. 생각해보니 우리 주인공은 죽기 전에 성진우 스타일로 기운이라도 좀 갈고 닦았으니 행복했을 거야. 아닐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침실로 돌아왔고 애니 바로 그의 옆에 앉아 있었거든.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는 걸 아는 바로 그 앤 말이야. 그가 깨어나자 그녀가 바로 옆에서 도련님이 좀 괜찮아지셨냐고 물었어. 의사가 필요하냐고 묻고 그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일어나려 하자 가슴의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 부드러운 침대 시트 위로 쓰러졌어. 그는 다리에 이상하게 힘이 빠졌다고 사과했지만 이제 조심해야 해.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할 여유가 없어. 그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녀는 약혼녀가 자신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당분간은 가까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고는 목욕을 도와주겠다며 바로 그의 옷으로 손을 뻗었어. 그는 재빨리 진정하라고 방금 막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지. 그녀는 알겠다고 독립적이게 놔두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를 안아 올려 화장실로 데려갔어. 그는 나가라고 할 일이 있다고 말했고, 잠시 후 우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가 꼬박 사흘을 잤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건 페이몬 공주 자신이라고 말했어. 그는 간신히 살아남았고 엄청난 양의 피를 잃었고 너무 오랫동안 산소 없이 지냈어. 페이몬이 마법을 써서 그를 살려둔 덕분에 운이 좋았지. 이 말을 듣고 그는 그녀가 물약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애니 공주가 중요한 걸 언급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밝힌 것은 그들이 암살 음모 전체를 밝혀냈다는 거야. 그의 아버지가 공격자 중 한 명을 붙잡아 고문해서 진실을 알아냈어. 이제 문제는 여전히 왕에게 어느 정도 사과해야 한다는 거야. 그의 딸이 자기 영지 안에서 위험에 처했으니까.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래도 페이몬 공주가 왕에게 무언가 말했고 그 덕분에 용서받게 된 것 같아. 이런 방금 거대한 대화창 15개 정도를 요약했네. 이야기가 가끔 너무 길어져.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안도하며 침대에 쓰러졌어. 결국 일이 그렇게 나쁘게 풀리지는 않았지만 애니 즉시 가까이 다가와서 왜 그렇게 긴장해 보이냐고 물었어. 무슨 일 있었어? 그 방에서 그와 공주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녀가 따뜻한 걸 원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며 그는 재빨리 부인했어. 그렇게 대담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그랬다간 갈기갈기 찢겼을 거라고. 애는 웃으며 약이 아직 따뜻할 때 마시라고 했어. 하지만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는 웩 하고 뱉었지. 맛이 끔찍했어. 그는 대체 그게 뭐냐고 물었어. 그녀는 그게 회복을 돕고 혈액을 보충하는 보약이라고 설명했지. 그리고 장면은 문 밖에 서서 속삭이는 3명의 하녀에게로 바뀌어. 그가 신 것을 먹을 때마다 보통 모두를 채찍질하는데 오늘은 정말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그들은 마님께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는 세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평범한 약이었다고.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들이켰어. 하녀들은 약간 겁먹은 채 문을 닫았고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다 토해냈어. 이런 마치 원유를 토하는 것 같았지. 그리고 최악인 건완전히 회복하려면 저걸 2번 더 마셔야 한다는 거야. 애는 무심코 원한다면 팬케이크와 차도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케이크 한 조각을 건넸고 그는 고맙다고 너무 친절하다고 심지어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어. 그녀는 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며 칭찬은 감사하지만 나머지 일을 끝내러 가야 한다고 말했지. 나가는 길에 그녀는 침대 옆 탁자를 확인해보라고 편지가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때 그는 갑자기 그녀를 부르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지. 아까 대화 중에 그녀는 그가 이미 그 신약을 4번이나 먹었다고 언급했어. 입에 닿자마자 토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 자기 입에 설탕을 넣고 그에게 건네줬다고. 그는 잠시 안심했지만 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어. 이제 그는 베개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사실 침대에 아늑하게 누워서 생각했지. 만약 이 누나랑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 갑자기 페이몬과도 키스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 그때 그는 편지를 집으러 갔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그녀는 이제 그를 반쪽짜리 남자로 여긴다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적어도 범죄 상황은 피했으니까. 얼마 후 그의 엄마는 감정이 복받쳐서 모든 것이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은 것에 안도했어. 그는 별일 아니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녀는 거울을 보라고 했지.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긁힌 상처라고 살아남았으니 괜찮다고 말했어. 아버지는 동의하며 그런 흉터는 오히려 훈장 같다고 그가 공주를 구한 덕분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 정상적인 하녀는 단 한 명도 없어. 심지어 지금 그의 옆에 서 있는 하녀도 무슨 거대한 전사처럼 보여. 무는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싶다고 말했어. 아버지는 3명의 암살자가 잡혔다고 설명했지. 그들이 입을 열게 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었지만 결국 약간의 정보를 얻어냈다고. 알고 보니 그들은 훈련받은 죽음의 전사나 전문 킬러가 아니었어. 그들은 시드는 왕이라는 자의 추종자들이었지. 무는 혼란스러웠어. 원작에서 그 이름이 나온 기억이 없었거든. 아버지는 그가 수많은 공포를 책임진 고대의 어둠의 신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대가만 충분하다면 그의 추종자들은
어떤 일이든 맡을 거라고 심지어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도.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 말라고 이미 그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어. 주인공은 깜짝 놀랐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군공으로 현재의 지위를 얻었다고 상기시켜줬지. 언제나처럼 대담하게 우리 주인공은 그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가 정말 알고 싶은 거니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는지 여부였어.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라고 했지. 붙잡힌 사냥꾼들은 모두 이상한 저주에 묶여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불길에 휩싸여 즉사했다고. 암시장은 완전히 소탕되었지만 진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 무는 아버지가 암시장을 파괴한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원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소설에서는 그들이 그의 아끼는 뭘? 분노한 아버지는 왕실기사단을 보내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렸어. 그 학살은 3개월 동안 계속됐고 심지어 하수구까지 붉게 물들었지. 적어도 이번에는 훨씬 더 빨리 끝났어. 반면에 이건 소설 속 아리엘에게는 큰 사건이었어. 그것은 그녀에게 중요한 성장 발판이었어. 전형적인 주인공의 순간이었지. 그녀는 수많은 적과 싸우고 그녀의 아우라가 크게 발전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 발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녀에게 이틀의 휴가를 줬기 때문에 바뀐 거야. 그날 밤 늦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쉬라고 말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쉴 시간이 없어. 이야기가 계속해서 궤도를 벗어나고 있고 최악인 건 상황이 변할수록 원래 책의 근거에서 기술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에 덜 의존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꽤 복잡한 계획을 세웠어. 살아남기 테이블에 묶여 능욕당하는 끔찍한 결말을 막기 더 강해지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을 믿지 않기. 그는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인정했어. 아니 이건 별로 말이 안 되네. 훨씬 더 조심해야 해. 사실 그는 아직도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몰라. 그의 환상에서는 아리엘 같지도 않았고 셀리아도 아니었어. 그럼 대체 누구였을까? 그는 침대에 쓰러지며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고 깨달았어. 지금으로서는 강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 공작의 아들로서 그는 힘을 키울 자원이 충분했지. 유일한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다는 거야.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몸의 원래 주인은 명문 아카데미에서 1년을 보냈지만 쓰레기급 빈마법 하나만 배우고 나왔어. 그래도 그는 그 강력한 남자의 아들이니까 적어도 재능은 좀 있겠지. 그렇게 약할 리는 없어.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는 이 세계의 주인공 일행과 같은 수준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녀는 신들에게 선택받은 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어.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닿을 수 없는 존재지. 페이몬이 좋은 예야. 그녀는 차가운 여신으로부터 신성한 권능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냥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신성한 힘은 순수한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리엘이 있지. 그녀는 결국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령들의 축복을 받게 돼. 하나도 아니고 10개가 넘게. 정말 비참한 인생이야. 정말 비참한 건그의 상황이지.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그녀 같은 사람을 능가할 방법은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가만히 앉아만 있을 거라는 뜻은 아니야. 적어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은 강해져야 해. 특히 아리엘이 언젠가 그를 쫓아오기로 결심한다면 말이야. 긍정적인 면은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재능을 해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검은 책이 나타났지만 그의 사타구니를 정통으로 때렸어. 그는 빌어먹을 책에게 나타날 때마다 때리지 좀 말라고 소리쳤지. 그때 이상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책이 열리더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는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 짜증이 났어. 쓰여진 방식이 그를 마치 불쌍한 여자에게 끔찍한 짓을 하려는 수상한 변태처럼 보이게 만들었거든. 그때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본문 중 사스팅이라는 단어가 붉게 빛나고 있었어. 갑자기 이상한 에너지가 그를 둘러쌌고 그는 책에게 다음번에는 경고 좀 하라고 소리쳤지. 이제 그는 새로운 방에 와 있었어. 주위를 둘러보고는 전에 그 던전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았지. 어쩌면 책 속의 다른 공간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어. 그가 돌아보니 다시 그녀였어. 이미 한 번 그의 목을 쳤던 바로 그 여자, 쾅. 반응할 시간도 없이 정신을 잃었어. 그는 다시 침대에서 깨어났어. 불쌍한 주인공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지. 한 방에 나가떨어졌어. 책이 다시 움직였고 그가 보니 단검 전투 기술이 1%, 그림자 걸음이 0.5%가 되어 있었어. 마침내 그는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실제 전투 능력을 발견했고, 그는 흥분해서 자신의 이 해킹 능력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강력해질 거라고 확신했지.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중얼거렸어. 거기서 겨우 3초를 버텼다고. 숙련도가 올랐는지 확인해보기로 했고, 그래 둘 다 1%씩 올랐어. 이제 그는 자신의 기술이 정말 사기라는 걸 이해했지. 어쩌면 그가 물리치는 적들로부터 얻는 어떤 능력이든 책에 기록되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걸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그가 본 기술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만약 보는 것에 기반했다면 그는 이미 그 여자애에게서 얼음 능력을 배웠어야 해. 하지만 그건 여신에게서 온 거니까 아닐지도 모르지. 그가 아는 건 지금 엄청난 기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강력한 기술이라는 거야. 그는 흥분해서 그 힘과 단검 기술이 모두 자기 것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중얼거렸어. 숙련도를 빨리 올리는 법은 정확히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책이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후려쳤고 그리고 쾅! 그는 머리에 발차기를 맞고 가슴을 베이고 갈기갈기 찢겨버렸어. 한편 그의 방 밖에서는 애니 문을 두드리며 그를 불렀어. 그녀가 들어왔을 때의 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를 보고는 좀 어리둥절했지. 그걸 보더니 그녀는 킥킥 웃으며 말했어. 재밌네. 어릴 때랑 자는 버릇이 똑같아. 정말 귀여운 도련님. 그녀는 보온 마법을 사용하며 아직 깨우지 않겠다고 말했어. 엠 말이야. 나는 그녀가 완전한 악마로 변하는 반전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 저 달콤한 미소가 진짜일 리가 없거든.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그는 이불 밑에서 튀어나와 저주받은 책이 사타구니를 정통으로 때렸다고 투덜거렸어. 아니면 그냥 싸구려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는 마침내 그녀를 이길 때까지 그 꿈속으로 다시 뛰어들기로 결심했어. 해가 떴고 그때까지 그는 이미 185번이나 시도했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정신력이야. 매번 시도할 때마다 죽었지만 이제는 30초를 버텨. 그는 피로의 물결에 휩싸여 차에 부딪히고 그걸 엎지르고 완전히 지쳐서 바닥에 쓰러졌어. 하지만 마침내 그는 더 강해질 방법을 찾았지. 유일한 문제는 그 환상 속에서 죽는 고통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는 죽는 순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냥 다시 들어가서 두려움을 무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니, 그건 불가능했어.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노력한 끝에 그 모든 노가다의 결과를 볼 시간이야. 그의 단검 기술은 레벨 2에 도달했고 그림자 걸음은 11%였어. 물론 아직 암살자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가 있었지. 그는 시험해보고 싶어서 흥분했어. 그래서 그림자 걸음을 활성화하고 방을 가로질러 질주했지. 녀석은 거의 연기 흔적을 남기며 완전히 흥분해서 날뛰다가 갑자기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어. 알고 보니 바리데인 거였지. 이제 그는 페이몬을 공격했던 그 암살자 소녀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이걸 사용했는지 궁금해했어.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 물론 이 기술들은 겨우 1티어 전사인 자신에게는 너무 고급 기술이야. 아카데미에서 배웠지. 이런 기술들을 다루려면 몸 전체의 기를 순환시켜 강화하고 반동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레벨 2 전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적절한 스승을 찾는 거야. 물론 되도록이면 섹시한 스승으로. 그는 이미 아카데미의 성녀 마리아를 상상하고 있었어. 유일한 문제는 그가 강력한 마법사는 많이 알지만 강한 전사는 그렇게 많이 모른다는 거야. 그 이유는 이 세계에서는 마법이 너무나 사기적이라 아무도 무술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야. 얼굴에 불덩이를 맞으려고 주먹과 발차기를 왜 훈련하겠어. 그때 딱 떠올랐어. 한 명의 전사가 있어. 아마도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한이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바로 그의 아버지야. 어떻게 같은 집에 사는 최종 보스를 잊을 수 있었을까? 지난 100년 동안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전사는 없었어. 15살에 이미 왕실 경호원이었고 20살에는 반란군을 진압했고 27살에는 제국의 원수가 되었어. 32살에는 라이온 하트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지. 그는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 남자는 진짜야. 우리 주인공은 이제 문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만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녀석은 모든 걸 가졌었어. 완벽한 삶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줄 수 있었던 아버지까지. 하지만 그는 그걸 날려버렸지. 그래도 괜찮아. 이제부터는 아버지에게 개인 훈련을 부탁할 거니까. 다음 대사가 아버지가 거절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사실은.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고 주인이 찾으신다고 말했어. 그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하며
그녀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 마침 같은 걸 부탁하려던 참이었거든. 하지만 밖에서 그는 두 명의 하녀와 더 마주쳤어. 한 명은 안경을 썼는데 솔직히 이 이야기 전체에서 처음 보는 마른 여자애일지도 몰라. 문은 그들이 이제 앤을 수석하녀라고 부르는 걸 보고 칭찬했어. 승진했나 보네. 그녀는 다른 사람 이전 수석하녀가 그가 깨어난 직후에 사임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설명했어. 그는 아마 자기 때문에 쫓겨난 것 같아서 좀 헷갈렸지만 그녀는 걱정 말라고, 비록 수석하녀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 집의 일원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아주 독특한 포옹을 했어. 알았어, 일러스트레이터, 좀 진정하자. 그래, 그녀는 그를 안고 엄마라고 1000번 부르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그의 머리를 자기 배에 대고 들어보라고 했지. 알고 보니 그래, 그녀는 임신했고 그건 그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뜻이야. 바로 그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진정하라고 말했어. 아들이 이제 막 회복해서 침대에서 나왔으니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잠시 후 문은 아버지가 전선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놀랐어. 그리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 하녀에 대해 말해볼까? 엄청나게 커. 분명 공작 자신이 이 모든 여자들을 고용했을 테고 우리는 이미 이 남자의 취향이 어떤지 알 수 있지. 고상하다고 할까? 그는 오늘 오후에 전선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한 달은 없을 거라고 말했어. 그동안 문은 수도에 머물러야 해. 그는 폐의 양에게 돌아서서 모두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문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 제국에는 다른 장군들도 있고 게다가 그는 공작이잖아. 하지만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거의 10년간의 침묵 끝에 상황이 급박해졌다고 설명했어. 국경 근처에 심연의 악마 징후가 있다고. 하지만 문은 이게 실제로는 무엇인지 알아. 인간의 군대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 작전이야. 진짜 침공은 3년 후에 아리엘이 마침내 구원자로 부상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아. 문제는 아버지가 한 달이라고 말했지만 아마 3년 동안 없을 거라는 거야. 직그에게서 검술을 배우려던 문의 계획은 완전히 망가졌어. 그리핀과 마차가 도착했고 아버지는 아내에게 울지 말라고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 곧 돌아올 거라고. 그는 문을 불러서 황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감명받았다고 말했어. 그건 진정한 기사의 용기였. 고 캠버 가문의 피에 흐르는 용기라고. 그는 가문의 상징을 상기시켜줬어. 검은 힘을 상징하고 그들은 제국의 칼날이야. 용은 그들이 물리쳐야 할 적을 상징해. 다시 말해 그들은 왕국 전체의 무기야. 언젠가 가문의 모든 남자는 전쟁터에 서야 해. 문이 그 길을 따를지는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아버지는 문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젊었을 때 가지지 못했던 모든 자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어. 문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고 그때 아버지는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라고 말했어. 그는 문이 앤에 대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지. 갑자기 질문을 받은 문은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왜 그 얘기를 꺼내는지 물었어. 아버지는 그 여자애가 잘하는 걸 지켜봤다고 설명했지. 좋은 가문 출신이고 똑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를 단순한 주인 이상으로 본다는 거야. 만약 문이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면 곧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 문은 완전히 어리둥절해서 서 있었어. 아버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공작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로 했어. 가문에는 더 많은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아내는 이제 막 둘째 아이를 가졌고 그가 전선으로 돌아가면 더 만들 시간이 없을 거라고. 문은 자기가 페이몬과 약혼한 사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어. 아버지는 그건 그냥 정치적인 거라고 일축했지. 설령 결혼하더라도 결국 그녀가 본처가 되고 애는 후처가 될 수 있다고.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심각해졌어. 그는 최종 판결을 내렸지. 3년 후 그가 돌아올 때문은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그게 다야. 그게 계획이야. 어떤 무자비한 아버지가 앤을 그렇게 던져주나. 솔직히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거절할 거야.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앤이 방으로 들어와서 자기 이름이 언급되는 걸 들었다고 말했어. 그에게서 필요한 게 있는지 알고 싶다고. 솔직히 나는 문이 질문을 피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아버지가 방금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녀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 그녀의 일은 하녀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는 각자 갈 길을 갈 거라고. 그러고는 갑자기 그녀가 완벽한 여자라고 언젠가 멋진 남자를 만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직접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축복해 줄 거라고. 그러고는 세상 모든 자신감을 가지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용감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했어. 한편 그는 완벽한 수를 뒀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걸어갔어. 근데 걔 진짜 앤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지 않아?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그의 그녀는 전혀 기분 좋지 않았어. 그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가 정말 변했다고 이를 악물고 속삭였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오늘 밤이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오늘 밤이 왔어. 우리 주인공은 누워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남자는 가버렸으니 이제 혼자서 해결해야 해. 당분간은 아카데미를 피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전능한 주인공과 가까워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거든. 먼저 기초를 마스터해야 해. 그 후에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 그는 다른 책을 덮고 어둠의 책을 집어들었어. 책을 열자 그가 다른 책에서 읽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지. 사실 그는 표지를 보고 몇 페이지만 넘기면 내용을 알 수 있었어. 이 작은 책은 빠르게 레벨업하기에 완벽했어. 안타깝게도 바로 그 순간 앤이 순진한 척하며 들어왔어. 뭘 읽고 계세요?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먹을 것 좀 가져왔냐고 물었어. 그녀는 네스스슬라고 대답했어. 그는 좀 봐달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것도 자기 임무의 일부라고 대답했지. 그녀는 빈티지 와인을 가져왔어. 1년에 100병만 생산되고 20만 코인이 넘는다고 했지. 하지만 그는 기분이 아니라고 아직 공부 중이라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하지만 병은 이미 그녀의 소나기에서 금이 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뭘 마시고 싶냐고 물었어. 그는 깨어있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피를 달라고 했지. 하지만 그녀는 와인이나 홍차밖에 없다고 대답했어. 이상하네 왠지 익숙하게 들려. 그는 잠시 멈칫하며 생각했어. 잠깐이고 익숙한데. 그녀는 컵을 건네며 사과했어. 커피콩을 쥐가 먹어버려서 내일 신선한 걸 가져오겠다고. 세상에 이 바보는 컵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셨어. 그는 충격을 받았고 컵은 바닥에 떨어졌고 시야가 흐려졌어. 그는 쓰러지기 시작하며 왜 자기를 배신했냐고 물었지. 하지만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잡으며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했어. 편안하게 자라고 말했지. 그녀는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했어. 그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가 너무 많이 변해서 이제 그녀의 사랑으로 정화되어야 한다고 했지. 그는 그걸 받아들여야 해외냐 하면 그들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미 알잖아. 손과 발이 판자에 묶여 있었어. 예언의 소녀가 바로 그의 앞에 서 있었지. 이 예언은 저주받았어. 맹세코. 그녀는 이미 교복을 벗으며 그 빌어먹을 암시장놈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어. 그는 그녀가 뭘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즉시 대답했어. 그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안다고. 그러고는 10년 전 그가 겨우 8살이었을 때 그녀가 그의 곁에 있었다고 말했어. 그 순간부터 그녀의 존재는 그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 데가로그의 존재는 이제 그녀를 위한 것이고 이제 그녀는 그를 고쳐서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지. 문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풀어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 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늘 밤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그에 모명온 모든 센트머리카락, 한 올피, 한 방울까지 전부 그녀의 것이 될 거야. 적어도 이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그녀가 확실히 처리해 줄 테니까. 솔직히 나는 어떤 반전을 기대했어. 누군가 난입해서 이 장면을 멈추는 거 말이야. 하지만 아니 우리 주인공은 다음날 아침 완전히 지친 눈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깨어났어.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정신을 잃고 중간에 깨어나고 다시 기절했다가 또 깨어나고. 그는 그냥 믿을 수가 없었지. 원래 문을 쓸모없는 놈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리고 그를 이렇게 묶어둔 바로 그 사람이 그 빌어먹을 앤이었다니. 그는 그녀가 단 한 방에 자기를 쓰러뜨렸고 정신적으로 준비는 했지만 여전히 지옥처럼 아팠다고 말했어. 이 미친 짓을 멈추고 이 수갑에서 풀어주고 도망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 하지만 그녀는 어림도 없다고 했어. 그녀가 기다려온 세월에 비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맙소사. 알아서 작가님 조심하세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 광기에 대해 어떻게 코멘트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척하고 있지만 사실 그 감각이 굉장했다고 인정해. 그래도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아.
빨리 탈출해야 해. 하지만 이런 그는 벽에 바로 박힌 강철 수갑에 묶여 있어. 그리고 그 라임릭. 그녀는 그냥 뭘 하고 있냐고 물었지. 그는 손목이 아파서 그냥 좀 스트레칭하고 싶었다고 말했어. 그녀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그녀는 그를 미치도록 그리워할 거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저택 주변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뭔가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게다가 그녀는 어쩌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어차피 그는 자기 것이니까. 이제 그 말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는 공황에 빠져서 그런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 그녀가 옷을 다 입기 전에 그는 이 집에 마음에 드는 하녀라도 있냐고 물었어. 제발 노엘은 아니길. 그는 그녀가 미쳤다고 다른 누구와도 아무 일 없다고 말했지. 그녀는 웃으며 진정하라고 그냥 장난이었다고 했어. 그가 얌전히만 있는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집안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그는 풀어달라고 애원했어. 설마 진심으로 자기를 여기에 영원히 가둬둘 계획은 아니겠지. 갑자기 마법 수갑이 그녀의 손가락 튕김과 함께 딸깍하고 열렸어. 그녀는 그냥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했지. 이 방의 핵심은 어떤 탑에서 가져온 강철로 강화된 봉인된 공간이야.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번역이지. 기본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걱정 말라고 했어. 그녀는 모두에게 아버지가 강해지라는 연설을 듣고부는 아카데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당분간은 그의 실종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지. 그녀는 언제나처럼 하루 3끼 식사를 가져다 줄 거라고. 당연히 그녀를 믿어야지. 그녀는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쾅! 그녀가 깨끗하게 한 방을 날렸어.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쳤지. 솔직히 이건 선을 넘었어. 이제 이런 수준의 관계에 기꺼이 동의할 사람이 있을지조차 알기 어려워. 그녀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고 그는 그녀를 불렀지만 문은 쾅 닫혔어. 그는 예언에 언급된 모든 사람 중에서 그녀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상황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그가 다음에 하는 말은 항상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한 거야. 그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지. 문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녀가 어떤 마법 천장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는 문을 시험해보기로 했어. 그는 손잡이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당겼지만 즉시 고통의 바닥으로 쓰러졌어. 방 전체가 순수한 강철로 만들어졌고 마법으로 강화되었지. 나갈 길이 없어. 마침내 이번에는 책이 얼굴을 때리지 않고 나타났어. 문은 솔직하게 말했지. 나에겐 승산이 없어. 이 여자는 페이몬만큼이나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하더라도 죽기 전에 충분히 강해질 방법이 없었지. 책은 그냥 펼쳐진 채로 있었고 그는 생각했어. 알았어,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징징대는 것보다 훈련이나 하자. 하지만 그때 잠깐만. 책을 펼치자 그는 어젯밤에 읽었던 책에 바로 이 상황을 해결할 방정식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다음 장근은 이미 199, 200번의 팔굽혀펴기를 마쳤어. 적어도 그 혹독한 밤을 겪은 후에도 그의 몸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 처음엔 페이몬, 이제는 앤.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는 고통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정말 그를 화나게 하는 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항상 압도당하는 쪽은 그였지만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녀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어.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 말했지. 오늘 일은 끝났어. 자문말은 쉽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여기 그녀는 이미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내 같다고 말하고 있어. 너무 귀엽네. 그녀는 이게 다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말했지. 저녁 식사도 가져왔고 완벽한 온도로 목욕물도 준비해뒀다고. 맙소사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녀는 밥 먹을래 목욕할래 아니면 뭐. 알잖아. 그리고 이 거짓말쟁이 꼬맹이는 그 모든 말을 하고 나서 이미 목욕탕으로 직행해서는 마치 쉬려는 듯이 몸을 담그고 있었어. 하지만 그의 표정으로 보아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 그는 자기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일에 도움이 필요 없다고 중얼거렸어. 제발 누가 이 불쌍한 소년을 풀어주세요. 이거 읽다가 정지 먹기 전에 그녀는 이제 그의 몸이 자기 것이니 자기가 돌봐야 한다고 말했지. 심지어 그의 청력을 시험하기도 했어. 그는 속으로 이 얀데레에게 절대 질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 저녁 시간이 되자 그는 고맙다고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접시를 들고 먹기 시작했어. 그는 이게 무슨 고기냐고 물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 희귀한 뿔 3개 달린 거대한 황소고기야. 그녀는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위해 만들었다고. 그는 다시는 그걸 내놓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냥 씩 웃으며 그가 이미 먹었다고 말했지. 수십 번이나. 그녀는 몰래 그에게 그걸 먹여왔던 거야. 그는 일어서서 끝났다고. 그는 이 생활에 질렸다고 말했지. 갇혀서 햇빛도 못 보고 이제는 이 모든 이상한 것들을 먹이고 있다고. 만약 지금 당장 내보내주지 않으면. 그는 다시 쓰러졌어 기절했지. 불쌍한 녀석 뭘 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음식은 저주받았어. 그녀는 심지어 즐기라고 속삭였어. 밤은 길 테니까.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남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 그녀는 전날 밤에 대해 사과하며 그가 살아남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이번에는 살살했다고 말했지. 그레이 괴물 같은 남자는 기회도 없었어. 지배하겠다느니 뭐라느니 하더니 또 박살났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는 완전히 무시했어. 그래서 그녀는 그가 이틀 연속으로 착하게 굴었으니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지. 그는 즉시 자유를 요구했어. 그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지. 그는 새 옷을 달라고 했어. 그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지.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이게 무슨 소원이야? 아무것도 못 물어보면 그녀는 지금 당장 들어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소원은 내일 언제 먹을지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들어반 애가 있는 이 사이트에서는 댓글에 주인공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불쌍한 주인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자리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는 한숨을 쉬며 인정했어. 그래 뭘 먹을지 선택하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는 이맘때쯤이면 특정 계절 와인과 특별한 생선을 즐겼던 것을 떠올렸어. 그녀는 그가 말하는 생선이 배포호수에서 나오는데 그곳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지. 그는 연기를 하며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이제는 뭘 먹을지 조셔 결정할 수 없고 이렇게 갇혀있다고 했어. 만약 비포르 호수에서 작은 물고기조차 얻을 수 없다면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내 알겠다고 즉시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고맙다고 온통 감사해하며 말했고 이 녀석은 하트까지 날리고 있었어. 이제 그는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는 그녀에게 즐거운 하루 보내라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당황해서 회로가 정지됐고 갑자기 달려들어 그에게 키스했어. 그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지. 이제는 모르겠어. 그가 4차 원체스를 두면서 악당의 머리를 가지고 노는 건가? 그녀가 떠나면서 베포르 호수까지의 여정은 내일 오후까지 걸릴 테니 푹 쉬라고 언급했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눈에 띄게 자신을 억제하며 그의 자제력을 잃을 뻔했다고 중얼거렸어. 도련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그를 더 망치기 위해 그 물고기를 빨리 가져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 한편 그는 아마도 어쩌면 마침내 평화로운 순간과 푹 자는 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장 아끼는 보물인 책을 꺼낼 시간이라고 생각했어. 그 시뮬레이션 훈련 공간에서 조금 더 노가다를 해야겠다고. 그는 읽었던 책 중 하나를 기반으로 1000개의 자물쇠 공간이라는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서 마법봉인 해제 능력을 레벨업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 한편 비와 폭풍이 몰아치는 어딘가에서 누군가 어떤 여자에게 지금 베포르 호수는 매우 위험하니 물러나 라고 경고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자 그녀는 힘을 발동시켜 그의 손을 찌르며 말했어. 도련님 외에는 아무도 날 만질 수 없어. 다시 날 막으려 하면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주지. 노인은 그냥 미친 여자가 죽고 싶으면 말리지 않겠지만 베포르 호수의 주인이 깨어났다는 건 알아둬야 한다고 투덜거렸어. 길드가 지켜보고 있었고 군주급 생물이라는 걸 확인했어. 애는 손을 들고 말했지. 아 그래서 이 이상한 날씨였구나. 뱃사공은 300코인을 남겨두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중얼거렸어. 이제 다친 손을 치료해야 했거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모원과 길드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은 그녀를 무사히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그냥 얼음 속에 동전이 가득 든 양동이를 가지고 있었어. 그는 다시 물었어. 정말 가고 싶은 거냐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해야 한다고. 그녀는 주요 모험가 길드를 적으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상관없다고 말했지.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녀는 사랑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라고. 그때 우리는
호수 근처에 모인 한 무리의 모험가들에게로 장면이 전환돼. 지팡이를 든 한 소녀가 로드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할 수는 없다고 이 임무가 끝나면 마침내 고백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 누군가 그녀에게 쏘아붙이며 에리카에게 집중하고 딴 생각 좀 그만하라고 했지. 그녀는 힐러니까 지금 시전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더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그녀는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고 다른 모험가가 그 생물이 오고 있다고 소리쳤어. 수많은 특수 공격을 견뎌낸 끝에 그 녀석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 그때 거대한 상어가 호수에서 튀어나왔어. 당연히 호수의 주인이었지. 그것은 거대한 물폭탄을 충전했어. 누군가 로드의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고 그는 대지의 축복을 시전해서 방벽을 세웠어. 그는 마법사에게 주문을 발사하라고 소리쳤고 그녀는 지팡이를 통해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지. 알고 보니 그녀는 힐러이자 마법사였어. 멀티태스킹의 달인이네. 하지만 그녀의 주문이 닿기 직전 또 다른 폭발적인 공격이 터졌어. 그녀는 로드에게 돌격하라고 말했어. 그는 기회를 잡고 그 생물에게 돌진해서 머리에 직접적인 배기를 성공시켰지. 그 일격으로 호수 전체가 폭발했어. 그는 지쳤지만 여전히 돌아서서 엄지를 치켜세우며 끝났다고 말했지. 와, 이 녀석 강력한 마법사에 헌신적인 힐러까지. 완벽하게 균형 잡힌 파티네. 마법사는 머리를 매만지며 미소와 감사를 표하고 있었고 불쌍한 힐러 에리카는 자기가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으로 그냥 앉아 있었어. 로드와 다른 여자의 티아는 서로를 칭찬하며 함께 모험하는 게 정말 좋다고 말했어. 한편 에리카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지. 어렸을 때 그와 로드가 항상 듀오가 될 거라고 약속했었거든. 그녀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는 것 같았어. 그녀는 그의 곁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배경 지원 역할이고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빠져 있었지. 타이는 여전히 그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로드가 갑자기 에리카를 부르며 정신 차리고 호수괴물 해체를 도우라고 했어.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수면이 다시 흐려지더니 쾅, 물이 하늘로 솟구쳤어. 모두가 즉시 몸을 숙였지. 또 다른 호수괴물이 나타나고 있었어. 이번엔 달랐어. 이번엔 진짜였지. 티아는 재빨리 3단계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했어. 엄청 큰 거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마법이 생물의 목에 부딪혔지만 아무 일도 없었지. 그 짐승은 뿔에서 뇌우 공격으로 반격했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 에리카는 론을 붙잡고 길 밖으로 끌어내며 조심하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그는 비키라고 했지. 이 괴물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그녀는 그가 뭘 할 거냐고 물었고 그는 티아를 지킬 거야. 내가 이 파티에 데려왔으니 내 책임이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 곁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했어. 에리카는 분명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야. 로드는 앞으로 돌진했고 멀리서 누군가 조용히 이 모든 난장판을 지켜보고 있었어. 물론 그건 앤이었어. 군주급 야수의 힘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 했지. 만약 용들이 이 정도 힘을 가졌다면 마침내 도련님께 먹일 그 특정 부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왜 그녀는 항상 그에게 괴물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걸까? 다시 한번 보스가 또 다른 번개 공격을 준비했어. 로드는 알았지. 이게 그들의 끝이라는 걸. 하지만 바로 그때 앤이 속박 주문을 시전했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그 생물을 강타했지. 로비 다시 보니 그 야수는 호수로 다시 떨어지고 있었어. 심지어 막 터뜨리려던 공격마저 완전히 취소되었어. 누군가 에리카를 확인하며 괜찮냐고 물었지. 그건 앤이었어. 그녀는 에리카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이 괴물은 자기가 처리할 거라고 했지. 그러고는 또 다른 구속을 활성화했고 에리카는 이 여자가 액체 금속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생물은 사방에서 꿰뚫리기 시작했고 앤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허공에서 검을 만들며 마치 공중을 걷는 것처럼 그 야수를 향해 떠다녔어. 그녀는 그 괴물이 자기가 잡으러 온 물고기들을 겁줘서 쫓아낸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했지. 도련님을 위해 그녀의 계획을 망친 대가는 죽음이었어. 한 번의 깨끗한 대기. 그 생물은 깔끔하게 반으로 잘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어. 로드는 옆에서 말없이 지켜봤지. 그는 군주급 야수가 그렇게 간단히 처리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그래, 우리 착한 주인공은 만약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앞으로 할 일이 많겠네. 에리카는 달려가 로드를 확인했어. 그는 괜찮다고 했지. 테오는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는 치료 물약 몇 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야. 그때 그는 에리카에게 저 여자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녀가 모험가인지 그리고 우리 파티에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지. 왜냐하면
군주급 야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추가 전력이 될 테니까. 애는 호숫가에서 남은 물고기들을 모으느라 바빴어. 유일한 문제는 도련님이 실제로 어떤 물고기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걸 잊었다는 거야. 바로 그때 에리카가 다가와서 그녀가 들고 있는 두 마리는 먹을 수 없다고 말했어. 하나는 요리하면 끔찍한 냄새가 나고 다른 하나는 독성이 강하다고. 앞에 있는 다른 두 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그게 베포르 호수의 유명한 식용물고기라고 했지. 애는 궁금해서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 에리카는 예전에 근처에 살았다고 설명했지. 많은 귀족들이 그 물고기를 좋아해서 잡아서 팔았다고. 앤이 준비하는 걸 15분 동안 지켜본 것만으로 그녀는 이미 그걸 다루고 완벽하게 만드는 법을 알았어. 그때 에리카가 물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물고기를 얻으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앤은 그냥 침착하게 대답했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원해서 왔어요. 에리카가 대답했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다니.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겠네요. 앤은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생각하며 잠시 멈췄어. 지금은 어두운 방에서 의식을 잃은 남자를 포함해서 말이야. 그리고 말했지. 내 그는 아주 운이 좋죠. 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녀는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에리카가 기다려달라고 불렀어. 사랑에 관한 문제라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성숙한 여성인 그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지. 앤은 물고기를 내려놓고 대답했어. 사랑은 해결책이 항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지만 에리카가 물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 조언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어. 에리카는 전형적인 대사로 시작했지. 그러니까 제 친구가요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대요. 제 친구는 좀 수줍고 순진한 편인데 이제 다른 여자가 나타났고 그 이후로 그 남자는 그 새로운 여자에게 더 잘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애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물었어. 이 친구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에리카는 즉시 대답했어. 제가 아니라 제 친구요. 하지만 애는 그 연극을 끊었지. 그만하고 그냥 말해. 에리카는 마침내 인정했어. 네, 저예요. 어렸을 때부터 10년 넘게 그를 사랑했어요. 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그러자 에리카가 말했지. 목숨뿐만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저를 반대하더라도요. 이런 또 한 명 완전히 맛이 갔네. 애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그럼 답은 이미 나온 것 같네. 만약 그녀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깊다면 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녀는 마음속에 진정한 목소리를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를 선택을 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앤이 떠나가자 에리카는 그 마음을 따르라는 연설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 하지만 그때 갑자기 이상한 불꽃이 타올랐어. 그녀 주위가 아니라 그녀 안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거냐고. 정말 포기할 거냐고?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도덕법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그를 빼앗기지 말라고 했어. 이러니 세상은 시한폭탄이야. 장씨 집안 이야기에서 여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 기억나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미친 짓이야.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로드와 맺어지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떨고 있었어. 목소리가 대답했지. 드디어 이해했구나. 너는 너의 가장 깊은 욕망을 받아들이고 그를 차지해야 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 로드는 강해. 만약 그가 정말로 자기 것이 되게 하려면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목줄을 채우고 그를 단순한 애완동물로 전락시켜야 할 거라고. 그레이 세계의 악마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 한편 로드는 티아 옆에 앉아서 거의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는 에리카에게 돌아서서 괜찮냐고 그리고 그 다른 여자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 그녀는 괜찮다고 그 여자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했어. 만화가 다 떨어져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유일한 문제는 그녀가 귀족 가문의 하녀라서 그들의 파티에 합류할 수 없을 거라는 거야. 로드는 괜찮다고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했어. 그냥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티아도 동의했어. 만약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때 티아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어. 에리카의 가슴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다고. 에리카는 재빨리 그것을 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마 아까의 충격이나 마법의 반동 때문일 거라고 둘러댔어. 나중에 확인해보겠다고. 로드는 티아를 팔에 안고 말했어. 네 말이 맞아. 쉴 곳을 찾아야 해.
두 사람은 부드럽고 다정하게 굴었고 에리카는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 눈빛이 어둡고 뭔가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지. 다음날 아침 우리 불쌍한 주인공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깨어났어. 아마 밤새 훈련했을 거야. 왜냐하면 당연히 그녀가 이미 돌아와서 마침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확신했어. 그는 전형적인 3차원 체스 수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그는 그녀를 너무 그리워했고 다시 못 보면 어쩌나 했다고 연기했어.